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은 온라인 속의 또 다른 나. 어둠의 손길은 그녀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수법으로 여성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졸업생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서울대도 아니고 저희 과도 아니고 저희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소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 이름을 봤는데 저희 과 사람인 거예요. 몇 해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착취 범죄 사건 이후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지만 개정안 시행 4년이 지난 현재 그 끔찍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또 다른 가해자들이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그날 휴대전화로 쏟아져 들어온 메시지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쯤에 이제 핸드폰에 텔레그램을 이제 우연히 설치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안녕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짜고짜 이제 제 사진을 이제 막 보내더라고요. 수민 씨 얼굴이 들어간 충격적 사진, 딥페이크로 만든 합성 음란물이었습니다. 40몇 명 정도 들어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네 신상 정보를 다 뿌린다. 사실은 이미 뿌렸다 이러면서 신고해봤자 소용없다. 절대 못 잡아. 나 잡을 방법 하나 있어. 알려줄게. 답장하면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유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 발생하고 한 2시간 정도 만에 이제 경찰서에 갔던 것 같아요. 협박과 조롱에 시달리던 수민 씨, 곧장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는 좀 측정을 해야지만 이게 뭔가 수사가 될 건덕지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수민 씨가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죠. 그렇게 낙담하는 사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2년 여름에 다시 한국에 와서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는데 이제 그때 그 자리에서 한 친구가 사실 너네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22년도 초쯤에 한 3명 정도가 그런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같은 학과 동기 3명도 수민 씨와 비슷한 일을 겪은 건데요. 이제 그 합성하는 방식이나 메시지의 말투나 그런 다른 하는 영상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같은 놈인 거라는 확신이 좀 들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를 잘 아는 사람 중에 범인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쳤고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검색해보고 프로필 사진 보고 대조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조를 해가면서 거의 이제 저희가 이제 수사를 했죠. 그러면 이거는 이 친구의 확률이 높겠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모든 피해자들을 다 아는 유일한 지인. 의심스러운 한 명을 특정했습니다. 용의자의 정체는 바로 같은 학교에서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8월 중순에 체포가 됐는데 그 해를 바뀌어서야 포렌식 다 돼서 보니까 당연히 뭐가 안 나왔고 고소한 지 한 5달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려졌고 증거 부족, 검찰의 답도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정황상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이후 수민 씨는 법원의 문을 두드렸고 그 용의자를 피고석에 앉힐 수 있었습니다. 이 수사 절차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 너무 불합리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근데 이게 조금 불복 절차 이런 것들 찾아보니까 이게 험난한 길이더라고요.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받는 쪽에서 자기가 누명을 썼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걸 다 협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고 무엇보다 이 사람 이제 그 중에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었던 저희 4명 외에 이제 저희 과에 또 다른 분들 사진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과 분들이 나오게 되고 저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또 나오는 거죠. 가해자를 가려내는 힘든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김혜린 기자. 그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같은 학교 안에 있던 사람이었던 건데 피해자들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졸업 이후에 별다른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친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가해자가 내 지인이었다 네. 이러면 피해가 상당할 것 같아요. 충격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누군가 돌려봤어. 내 주변에서 돌려봤어. 그러면 그 자체가 내 일상이 무너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 주변 사람을 신뢰하면서 생활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거예요. 피해자들의 대응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었어요. 처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를 특정하는 게 어려워서 경찰에서 수사를 중지했고요. 그 뒤에는 피해자들과 용의자를 특정을 해서 경찰에 다시 수사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불송치가 됐습니다. 법원에 재정 신청까지 해서 기소 결정을 결국에 받아내는데 이런 경우 아주 드문 사례죠. 너무너무 드문 사례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내러티브, 상황이 발생하고 사건이 잘 안 되는 과정은 너무나 흔한 어떤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극적으로 재정 신청이 인용돼서 이렇게 이제 기소까지 가는 건 너무너무나 희귀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기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라는 그 충격 때문에 처음엔 충격을 되게 크게 받고 믿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좀 회피하고 싶어 해요. 이거 뭐 그냥 합성물인데 나만 모른 척하면 되는 거 아닐까?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자 이런 걸 한번 좀 더 조사해 봤어? 가해자 한 번 더 불러봐? 피고소인 한 번 더 불러봐? 이런 걸 안 한 거예요. 도대체 법에 어떤 허점이 있었길래 직접 피해자들이 이렇게 발벗고 찾아 나서고 또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피해자들을 2번 울게 한 법 제도의 문제점 살펴봤습니다. 재판 단계까지 끌어낸 수민 씨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보통 딥페이크 음란물은 해외 서버를 둔 플랫폼을 통해 퍼지기 때문에 제2, 제3의 수민 씨는 범인 찾기를 아예 포기하곤 합니다. 이 어떤 범죄자, 피의자들이 텔레그램 안에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잡히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 기법을 이용해서 외부로 유인을 하거나 혹은 이제 어떤 그 대화 내용이나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신상을 추적해 나가고 특정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원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렇게밖에 사실 대답할 수가 없는데 기술적으로 뭐 핸드폰의 기종이라든지 뭐 텔레그램의 버전에 따라서 어떤 거는 복구가 가능하고 어떤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한다고 해도 혐의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2020년 개정된 특례법을 다시 찾아보니 처벌을 강화하긴 했지만 빈틈이 있었습니다. 반포, 영리 등의 목적, 바로 이 전제 때문인데요. 가해자가 개인 소장용 자료라고 발뺌하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허위 영상물을 반포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반포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처벌의 그 수위가 굉장히 낮아서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단순 소지나 시청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요. 입법하였을 당시에 그 어떤 이 허위 영상물을,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어떤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형태로 이 대상자의 사진을 편집 등하는 행위를 불법 촬영과는 좀 달리 본 것 같아요. 누구나 검색 몇 번이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도 넘칩니다. 법안을 좀 더 꼼꼼하게 다듬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역시 짚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법이 시행된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딥페이크로 검색한 특례법 적용 판례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1, 2심 판결 기준 전체 60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9건이 집행유예였습니다. 음란물을 100개 넘게 제작했지만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도 있었고요. 심지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재판 결과가 이렇게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면 수많은 피해자의 아픔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현행법에도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이 범죄 수법 자체가 지능화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이걸 따라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딥페이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가 됐다고는 하는데 현실은 왜 이런 겁니까? 지금 이 법안, 지금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거 안에서는 지금 여기서 반포의 목적으로 제작했느냐가 늘 재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 법을 만들었는데 적용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이제 한쪽에서는 사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아직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데 혼자 그냥 뭐 종이 인형 놀이 하듯이 뭐 이렇게 혼자 보려고 만들었는데 그것까지를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처벌을 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과잉된 공권력의 남용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우려도 있다 보니 일단 그 원래 있는 법조문에 대한 이제 손보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부분을 시청하거나 소지하거나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계속 답보되고 있는 거죠. 예, 반포 목적, 유포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가해자를 특정해서 넘겨도 집행유예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던데 사실 이유를 들어보면 선뜻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직접 찾아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성 연예인의 합성 음란물을 45차례 판매했는데 합성 사진이 정교하지 않다고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또 연예인은 2,000원, 지인은 2,500원을 받고 음란물을 합성해주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친을 혼자 부양하고 있으니 집행유예다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이유를 듣고 얼마나 이해를 하실지,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다른 성범죄들도 이런 이유로 감형이 되기도 합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이게 범죄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범죄자는 자기가 하는 행위가 범죄인지 알아요. 그리고 사회가 이걸 범죄인 것에 대해서 망설이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보면 자 합성 음란물인데 정교하지 않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정교하지 않으니까 성적 수치심이 덜 들까요? 성적 불쾌감이 덜 들까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의 정도를 생각한다면 정교하지 않다는 건 그냥 테크닉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뭐 피해자를 위해서 정교하지 않게 만들었다. 뭐 이런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도 뭐 피해자 얼굴을 가린 게 마치 피해자를 배려한 것이냐. 이제 어떤 양형사유로 쓰여져서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그런 예인 겁니다. 김 기자, 듣는 내내 굉장히 답답한데 숨통이 좀 트일 만한 소식은 없습니까? 네, AI 기술 발전과 맞물려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이제 각종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한 번 퍼진 딥페이크 음란물은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에 의해 공유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다른 방에 유포 제 사진과 이제 뭐 이름, 나이 이런 것들 유포한 그런 거 이제 스크린샷 한 것들 그런 것도 보내고 그래서 사실 저는 뭔가 너무 이제 놀라고 사실 막 정말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되게 막 너무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우니까. 물론 24시간 내 신속하게 영상을 심의해 삭제 및 차단하고 자율 규제를 통해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당국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으로 찾는 AI도 도입됩니다. 하지만 이딴 차단 조치에도 사라지지 않는 해외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사이트 그리고 이를 악용해 악마의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수사도 처벌도 어려운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두 번 울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디지털 범죄 가해자를 잡기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 인식이 자리 잡은 건 사실 그 해외 서버를 둔 플랫폼들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나오는 것들인데 이거 못 잡는 겁니까? 안 잡는 겁니까? 여러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규제가 심하게 들어오면 위축이 되고 위축이 되면 그걸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규제가 약한
어떤 해외에다가 이제 회사를 차린다든가 서버를 둔다든가 하는 일들이 많고 이건 시간이 해결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겠나. 이런 것들을 뭔가 우리가 변화를 정말 가져오려면 수사를 못하는 부분들은 개선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안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기술의 문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실은 수사에 관련된 법 적용에 관련된 사람의 변화가 더 시급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포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텐데 가해자들이 이런 음란물로 유포하겠다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신고해야죠. 그리고 땡큐라고 외쳐야죠, 마음속으로. 왜냐면 중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드디어 이제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하지 않고 그 상대방을 계속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모욕 주거나 하는 거에 오히려 이제 좀 멈춰져 있다 보니까 처벌이 오히려 좀 덜한데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그 순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넌 이제 죽었어. 피해자분들에게 그렇게 용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여러분들도 인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